오늘은 이사장 되시는 정청구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정청구 박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예의상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그리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무처장, 대학 원장을 거쳐 영산대학교 총장으로 공직했으며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방문학자였습니다. 정년 퇴임 후 2017년까지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석좌 교수로 정치학 및 정치 철학을 강의하셨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21세기 정치학회 회장 등을 하시면서 학계에서 많은 큰 일도 해주셨지만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저서로는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 중국인의 세계관과 외교 정책,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강경 공부하기, 전략의 신, 트럼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개 하나 더 드릴 것은 이고노가 누군진 몰라도 그 보림사 출판을 했는데 우리 첫 작품을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를 그 사람이 냈습니다. 우리 오늘 유명하신 정청구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앞에서 괜찮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뒤에 괜찮으세요? 네. 제가 오늘 아주 좀 중요한 강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오늘 강의 계획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재락 교수님한테 강의를 부탁했었는데 미국 가고 그러시는 사정상 지난번에 중간에서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또 이제 그 땜을 이제 제가 했는데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뭐 특별히 할 것보다도 박동우 선생님의 그 불교 철학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 이제 철학인데 철학 박사를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를 하신 분은 잘 아시지만은 중국어를 조금 했는데 괜찮게 했는데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말을 못해요. 기분 나서. 그리고 영어를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좀 기가 죽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철학 박사가 몇 분 계세요. 우리 동덕구 원장님이 철학 박사시고 더군다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혜영 총무이사가 또 철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 앞에서 철학을 얘기하는데 저는 철학은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학과 철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래 철학이 오늘날의 철학과 같이 된 것은 정치학과 이렇게 접목했기 때문에 현대 철학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아주 새롭게 만든 분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철학이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 세계는 뭐로 이루어졌는가? 세계는 물이다, 불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게 철학의 전부였는데 소크라테스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인간 사회가 무엇인가, 인간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철학을 대성해가지고는 플라톤이 받아서 이렇게 현대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학의 원조는 플라톤이고 철학의 원조도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과 정책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철학을 강의해도 그렇게 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래 철학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한 50년대 이후로 굉장히 퇴퇴했습니다. 철학은 왜냐하면 서양에서 또 이제 철학이 퇴퇴했고 그래가지고 철학은 굉장히 공론만 하는 사람이다.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니, 그다음에 인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꿈꾸는 소리고 구름 잡는 소리지 이게 무슨 생활에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철학은 전부 연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철학과가 완전히 그냥 말하면 쑥대밭이 됐어요. 철학에서 웬만한 대학에서는 더 이상 철학과를 없앴습니다. 몇몇 대학 빼놓고는 국립대학 빼놓고는 거의 다 철학과를 없앴어요. 그래서 철학이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1990년대부터 철학이 약간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흥하는 사람은 이제 서양 철학으로 보면은 크게 부흥시킨 사람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오 스트라우스가 철학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현대에는 철학이 더 필요하고 철학을 특히 고대 철학, 플라톤의 철학을 다시 연구해야 현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걸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미국의 특히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 밑에 모여들어서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현실에 적용돼 가지고는 그 철학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계를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부시 행정부 있죠? 부시 행정부의 사람들 거기 라이스 보좌관이라고 국제정치 담당 보좌관하고 국무장관 하던 라이스가 이 사람 제자입니다. 네오스트라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 네오콘이라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죠. 네오콘. 왜냐하면 좌파가 많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오콘이라는 아주 그런 레떼를 씌워가지고는 맨 비난을 한 사람이 바로 네오스트라우스입니다. 근데 네오스트라우스는 이제 플라톤의 철학으로 돌아가다. 플라톤의 철학 속에는 우리가 잘 읽으면은 굉장히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다. 현실에 성공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많이 연구해가지고는 국무장관도 되고 부시 자체도 굉장히 네오콘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레이건부터도 그런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그 철학이 다시 부흥함으로써 미국 정치가 완전히 이상하게 될 건데 이 네오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밸런스를 잡았어요. 좌파 우파의 밸런스를 잡은 것이 네오콘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힘이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 철학을 갖다 부흥시킨 사람은 정의론을 쓴 누구더라? 그 사람이에요. 정의론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의라는 말은 고대 철학에서 얘기했던 개념이 아닙니까? 누가 요새 정의를 논의해요? 날고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롤즈입니다. 롤즈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론을 썼어요. 정의론을 justice. 그래서 그걸 또 좋은 책을 써가지고는 그것이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보통 철학하면 옛날에 구닥다리로 무슨 플라톤의 어쩌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 롤즈는 그 정의라는 개념을 현대 철학의 현대 과학의 개념으로 현대 또 인식론의 개념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딱 맞아가지고는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부흥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 롤즈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버드 대학의 샌델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롤즈를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강좌를 열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강좌를 열었는데 그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이 현대 사회에서 철학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런 철학적 주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모였어 한 강좌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히스토리 써서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무엇인가 책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판사. 김영사. 어? 우리 저 금양경 독통에 그 많이 출판한 사람 김영사. 김영사가 그 정의론을 번역해가지고 내가지고는 아주 우리나라에 히트를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그 김영사가 그돈 버는데 많이 기여를 했죠. 정의론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의론이 굉장히 주제가 돼가지고는 많이 이제 그래서 철학이 이렇게 해서 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 부닥다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이 부흥을 해서 이제 오늘날 철학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돼가지고는 요새는 말이죠. 프랑스나 미국의 그 입사 시험 문제를 가끔 이렇게 서치해 보면은 철학적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도 철학을 공부하지는 않게 생겼어요. 그만큼 철학이 굉장히 부흥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왜 철학이 중요하게 됐느냐? 지식은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근데 지식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어, 그잖아요. 뭐 레오 스트라스가 누군가 한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로울즈가 누군가 당장 알 수 있어요. 교수보다도 더 많이 알아. 인터넷만 잘하면. 그 교수가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지식은 뭐 인터넷에서 다 해주는데 뭐하러 지식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식을 기본으로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거.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우주란 무엇인데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과학에서 안 가르쳤잖아요. 과학은 이런 데 대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철학밖에 없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찾으려면 철학밖에 없고 입사 시험을 뽑는데도 괜히 뭐 구체적인 거 하는 건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고 또 가르치면 돼요. 교육시키면 되는데 기본적인 인간성이 돼 있느냐 이거는 철학이 해주거든요. 철학이 해주니까 그래서 철학이 부흥하게 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 박사 그러면은 영어로 철학 박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PhD? PhD라고 그러죠? PhD. PhD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약자죠? 네, 디그리 오브 필라소피, 아니, 닥터 오브 필라소피. 그래서 이제 박사에는 두 사람이 있죠, MD. 메디컬 닥터. MD는 이제 메디컬 닥터고요, 의사라는 의사 닥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PhD입니다. 그 PhD는 닥터 오브 필라소피인데 이것을 철학 박사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필라소피는 애지자, 철학의 원래 이름이 애지자네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을 PhD라고 쓴 거예요. 물론 그래서 철학에는 의미도 있지만은 번역적으로 PhD를 철학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이 PhD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해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무슨 박사입니까? PhD인데 무슨 박사입니까? 진학 박사. 진학 박사.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승만 박사는 PhD인 Political Science. 정책 박사입니다. 정책 박사. 제가 명함을 쓸 때 뒤에다 이제 영문 명함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정암암계하고 콤마 치고 PhD in Political Science 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저하고 박사가 동격이에요. 정책 박사. 그리고 진짜 철학 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PhD in Philosophy. 이게 진짜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 백성원 박사를 좋아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독립운동을 같이 할 때 상해 가서 같이 만나서 친해졌지만은 이게 이승만 박사가 봐가지고도
철학 박사를 받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정치학 박사 어렵게 받았지만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가서 딴 것도 아니고 철학을 박사를 받고 온 것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라만 가서 우리 백 박사가 좀 높이 치는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박사라는 칭호가 그렇다는 거. 또 철학은 따라서 철학은 뭐냐? 철학은 개념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 그래서 PhD의 필라소피를 그런데 이거를 에지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에지라고.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라는 소리고 필로는 뭐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필로소피 하면 에지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에지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특수한 지식을 살아가는 걸로 PhD라고는 안 그러고 철학이라고는 안 그러고 지식을 사랑하지만 무슨 뭐를 만드는 지식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무슨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학이 아니고 주식인 지식이지만은 지식 중에서도 좀 세계된 전체적인 지식 또 굉장히 보편적인 지식 이런 걸 지식 중에도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철학이 다시 그렇게 중요해졌는데 인터넷 시대에 철학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미 철학의 중요성을 백성호 박사님은 이미 1910년대, 20년대에 깨달으셨다 이거예요. 지금 이미 현대에 일어나는 일을 이미 예측을 하신 거죠. 아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독일 유학 가기 전에도 이미 수녀 생활하고 그러시면서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중에 저도 직접 많이 들었고 남기신 말씀 그 기록에도 보면은 철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특히 칸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칸트. 그런데 칸트를 그래서 제가 선생님 뵙기 전에지만은 대학교 때 우리 옛날에 대학은 학과가 이렇게 분열이 안 됐고 학과가 이렇게 좀 약간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에서 철학도 배우고 행정학도 배우고 법률학도 다 배웠어요. 정치학에서. 그러니까는 진짜 옛날에 철학과 같이 이런 걸 다 배웠는데 그때 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철학을 배울 때 칸트 그런 사람들 많이 강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칸트를 좀 봤어요. 그래서 칸트가 세 가지 비판서를 썼다고 그랬는데 순수이성 비판, 실천력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가지인데 이 책들이 말이죠. 제가 읽어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요. 쥐가 나. 하도 복잡하게 써가지고는. 그래서 약간 억지로 읽었는데 당시에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동양의 중국을 비롯해서 유명한 학자들이 칸트의 철학이 부처님의 철학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걸 뿅 갔다 그럴까요?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뭐가 그렇게 심취할 만하냐? 우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아주 진짜 이성을 갖다 비판하는데 뭐냐면 우리 정신이 세계를 얼마나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칸트가 현대 철학, 근대 철학을 완전히 옛날 고대 철학으로 바꿔놓은 그 하나는 뭐냐면은 철학의 관점을 바깥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부에 관한 지식을 할 그 자격이 있냐 하는 인간의 내부를 관찰하는 것이 이게 특질이고 이것이 굉장히 불교적이지 않나요? 불교가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바로 칸트가 인간의 의식을 먼저 챙겼단 말이죠. 인간이 과연 뭐를 알 수 있느냐.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은
세계의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아니비설신이 그렇게는 않지만 다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경험한 건데 감각 중에 안 들어오는 것이 세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인간은 지적으로 특히 신에 관해서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은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의 머리로는 인식할 수 없다. 이거를 강력히 밝혀냈잖아요. 그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고, 완전 실천 이성 비판은 그런데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지만은 신이 말씀하실 때는 사랑을 내가 실천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내 속에서 신을 느낀다 이거죠. 근데 마치 그 불교에서 그 보현보살이네, 보현보살이 막 많은 행을 해가지고 이제 깨달는 건데 그거가 좀 비슷하단 말이야.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걸 많이 선사들이 많이 뭐라 그러잖아요. 책도 읽지 말라 그러고, 응?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책을 읽어가지고 신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부처님을 알 수가 없고, 부처님이나 신은 오로지 인간이 실천을 통해서 남한테 보시하고 남한테 그 자비를 베풀고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을 스스로 느낄 때 그때만이 그 인간이 부처를 느낄 수 있다. 그거하고 칸트의 말하고는 또 거의 비슷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번째 비판이 있는데, 판단력 비판은 이것도 상당히 실천적이에요. 각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도 참으로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러는데 칸트는 이제 판단력 비판을 보는 것도 재미난데요. 판단력 비판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취미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요. 취미 판단. 취미, 맛, 감각. 예를 들어서 미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그래서 선생님도 글 속에 니란 무엇인가 하는 글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니적 감각도 굉장히 세련되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그것도 칸트의 영향도 많았다고 봐요. 또 칸트가 니를 말할 때 왜 그러면 미각과 취미를 말했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이성적인 거 무슨 단순 문제 푸는 거 하면은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풀이가.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공식에 대입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직접 미술은 많이 공부하고 미술 감각을 익힌 사람만이 이것이 아름다운 미술인가를 알지, 이론 많이 했다고 미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류정민 교수님 미술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미술 뭐 공부해가지고 미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림 그려보고 조각해보고 그리고 미적 감각을 키워야 여기 아름다운 작품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밝혀낸 것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 이거는 상당히 불교의, 그래서 저는 금강경 해설을 하면서 금강경 시품에 있는 응무소조와 이생기심이다, 이 사고계를 판단력 비판이라고 봤어요. 세상을 판단하자면 응무소조, 마음에 어떤 집착감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칸트가 말했듯이 연극을 잘하는 것은 누가 잘 알아요? 연극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잘하는 것은 연극의 필자도, 연극 대본을 쓴 사람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다. 누가 잘 알아요? 연극을 잘하는 사람은 관객이잖아요. 관객이 지더란다. 이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객관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최고다 이거야. 아무리 잘난 척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부처님은 칸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그래도 10분밖에 안 끌었으니까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소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는 철학도 특히 독일 철학,
한세 고향인 독일 철학을 많이 근무를 하셔서 유학을 가더라도 독일로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좀 권했기도 했는데 안 가고 독일로 갔어요. 근데 독일로 가셨는데 처음에는 어떤 돈도 없으시잖아요. 중국에서 바로 독일로 떠났으니까 그때 이제 마침 민황후의 친척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이름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을 둘을 유학을 보내려고 이제 한국에서 조선 일본 치하에서 많이 핍박받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려고 그래서 아마 두 아들을 프랑스로 보내면서 두 아들을 둘만 딸려 보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누구 한 사람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백성욱 스님이라는 분이 가장 믿을만하고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프랑스 갈 때 그 돈을 그쪽에서 댔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제가 미확인 소식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프랑스 가서 이제 그분들이 프랑스 갔기 때문에 두 아들이 프랑스에서 그래서 2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2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독일 유학할 만한 독일어 거기서 다 배우시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순전 철학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셔가지고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칠판부를 제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막 좀 모양이 좋지 않네요.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갖다가 독일에서도 쓰시고 이거를 한국에다가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보내셨어요. 4회인가 5회인가 7회에 보냈어요. 근데 한국에 당시에 불교 잡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불교. 그 이제 권당로 씨가 나중에는 거기 회장당으로 했어요. 그 불교 잡지에 이제 보내서 아마 그걸로 좀 돈도 좀 이렇게 그 논문 값으로 조금 보내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교 잡지에서 이제 논문을 보냈는데 논문은 이제 제가 불교 잡지 그 논문도 가지고 있는데 그 논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함이 박성우 선생님이라는 성함이 아니고 백철. 철학박사 백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성함은 확실하지 않은데 독일에서 이미륵 선생이 유명해서 이미륵 선생을 기념하는 이미륵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한국과 독일에도 두 있는데 그 기념사업회에 이사인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이주연 박사고 한 분이 이사고 또 한 분이 이제 같은 대학에 있는 노 무슨 분인데 노한 무슨 분인데 그 분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제 독일을 간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지금 독일에 대한 자료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이번에 가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이 논문도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도 보내주고 논문집 것도 보내주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사실 이미륵 박사도 그 흔적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썼대요. 왜냐면 딴 이름을 써놔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아버지도 딴 사람 써놓고 뭐 이래가지고는 한참 고생을 했대요. 아마 박 선생님도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박치련 어떤 것 그런 건 다 해서 다시 이번에 가서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건데 그분한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치련 이름으로 는 논문 제목이
쓰더라고요. 예. 티슈. 오디스 티슈. L가 이렇게 되던가?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는 불교, 부디스트 티슈, 메타피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순전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번역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이 말을 갖다가 불교 순전 철학이라고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메타피직은 이제 메타피직, 이제 영어로 보면 메타피직인데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 이거는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 정일상학인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래요. 정일상학이라는 말을. 그래서 한국의 모든 철학이라는 문자들이 옛날에 일본 사람이 거기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일상학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아마 선생님이 말씀에 좀 안 맞는 모양이에요. 정일상학으로 하기보다는 철학 중에 철학이다. 철학 중에서 순수한 철학이다. 그래서 메타피직이라고 그런 말을 한 거,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양에서 이제 메타피직이라는 건 피직, 자연의 뒤에 또는 자연의 배후에 있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오늘 벗어난 정신세계, 그걸 연구하는 것이 메타피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이거를 이제 또 논문에 불교 사상, 불교계에 있는 논문에 또 어떻게 쓰셨냐면은 이거를 또 산스크리트로 쓰셨어요. 산스크리트. 아비달마. 이게 먼저인가? 다른데 이게 산스크리트로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였는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뭔가 인도의 그저 데바나가리라는 거예요. 데바나가리. 그러니까 인도의 원래 글자입니다. 영어로 쓴 게 아니고 인도의 원래 글자를 이제 쓴 게 이게 데바나가리라는 인도 문자예요.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문자는 아니죠. 근데 이 문자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요거 쓸 정도예요. 모르고 저는 산스크리트 모르는데 요거 정도로 아는 게 뭐냐면은 한 10년 전에 우리 학교 총무이신 우리 원혜영 선생님이 그 뭡니까 교수불사 연합회를 만드신 창립하신 고준환 교수님이 저기 요 바로 옆에 종로 3가쯤 있는 데다가 그 뭘 만드셨어요. 오피스텔에다가 뭘 크게 만들었어요. 무슨 연구소라고 불교 무슨 연구소. 근데 거기서 절 보고 오늘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무슨 연구소를 만드는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런 노를 딴 것도 하지만은 우리 불교인이니까 산스크리트를 배우자. 이렇게 또 얘기가 됐어요. 그럼 누가 좋으냐? 우리 교수 불편한테 원혜영 교수님이 산스크리트를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젊은이 애매가 추동이 돼가지고는 거기서 산스크리트를 한 300억을 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혜영 선생님이 산스크리트를 잘해가지고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실력이 있어서 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일본 그런 데로 많이 불려다녀 국제대회. 아마 산스크리트를 알기 때문에
많이 그 진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원해영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 아비달마라는 걸 갖다 이렇게 대바나가리 인도 문자로 쓸 수 있는 거 정도는 배웠어요. 근데 지난번에 인도에 가보니까 2014년인가 가보니까 거기에 글자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런 대바나가리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인도 가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비달마, 달마의 이 아비라는 건 뒤에 초월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달마의 뒤에 있는 뭐 그러니까 이 세계 전상에 배어 있는 기본적인 것을 묻는 것이 바로 아비달마인데, 바로 백승대님은 불교 철학은 철학인데 불교의 중에서도 메타피지크 아비달마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밝힌 그런 논문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제가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이건 좀 쓰는 건 좀 적게 하고, 그래서 박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다룬 문제들은 불교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불교란 무엇인가 우선. 불교란 무엇인가? 또 부처님이란 무엇인가? 불법, 달마는 무엇인가? 또 세계는, 불교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생각됐다고,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또 인간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기본적인 그 논리학은, 불교의 논리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바로 불교 순존철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불교라는 무엇인가? 불교라는 것은 박본사님 아주 굉장히 멋있게 정의를 하셨어요. 불교라는 것은 실제적 현실에서 부득한 진리를 나의 주관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의식 철학이다. 이렇게 딱 정의했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실제에 부득한 진리, 뭐 공상으로 뭐 책으로 보고 하는 진리가 아니고 실제에서 내가 부득한 진리를 객관적인,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위치에서 연구하는,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의식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정의입니다. 그건 누구도 이런 말을 옛날에도 한 적도 없었고 아마 현재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럴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처님 말씀은 옛날에도 한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박선생님의 이 불교에 대한 정의야말로 상당히 독특한 정의입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이거죠. 머리로 써가지고 만든 게 진리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실천해서, 실천은 뭐 가서 뭐 정치운동하고 그런 실천, 그것도 물론 실천이겠지만은 그보다는 우리가 그 불교에서 또는 이 의식 그래도 이제 마음을 연구해야 되는데, 마음을 그래서 계속 연구하면은 뭘 깨닫는 게 있고 그런 어떤 게 경지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부득한 진리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위치에서 연구하는 의식 철학이다. 근데 의식 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불교가 뭡니까? 불교에서 공의 사정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유식 철학 아니에요. 유식. 유식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오직 마음이다 그럴 때 다른 말로는 마음법 유식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되는데 식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식이라는 것이 안이 비선 신이 안식 의식의 그 5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식이고 또 의식 그걸 판단하는 중앙에 있는 의식 그다음에 제7식 말라식 또 맨 뒤에 있는 무의식에 해당하는 아리아식 그거 다 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불교라는 거는 식에 대한 연구예요, 그죠?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는 의식 철학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에서 그렇지 만약에 옛날에 불교가 왕성하던 시대 같으면은 신라 시대나 그런 것 같으면은 아마 박성호 박사님의 이 논문 하나로 논사로 아마 지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효대사가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유명한 논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인도에서 나온 다음에 중국의 모든 사람들의 논문은 소라고 그랬죠. 소. 논문을 해석한 소라고 그랬죠. 소. 그리고 이제 진짜 용수보살 같이 이렇게 용수보살이나 마명보살 같이 그런 사람을 논문 쓴 거를 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원효대사는 금강산매경 소가 아니라 금강산매경 론으로 지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도까지 알려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만큼 논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불교 순전 철학은 이게 논문이거든요. 그게 논인데 옛날 같았으면 이것이 바로 불교의 논장에 들어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근데 아비달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비달마라는 것은 불교의 그 3장이 있죠. 3장. 3장부터는 3장인데 평, 율, 론 3장이잖아요. 근데 아비달마는 바로 논장에 해당합니다. 논장에. 그러니까는 박성훈 선생님은 불교의 논장을 도전하신 게 먼저 독일에 가서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이걸 하나 흥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논에 해당하는 아비달마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정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의식 철학을 그럴 때 당시에 그 유럽에는 말이죠. 현상학, 푸서리라는 다음에 현상학, 그다음에 이제 실존 철학, 굉장히 풍미하던 시절이에요. 선생님도 하셨을 때 막 부흥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연구 과제인데 그런 푸서리 현상학이나 푸서리의 제자가 바로 하이데거입니까? 20세기 철학의 가장 최고봉을 누가 거치냐면 하이데거 그렇죠. 하이데거 그때 프라이부르크 대학인가 거기에 보수생활을 할 때고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히틀러가 하이데거를 갖다 거기 총장을 시켰어요. 프라이부르크 총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나치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는 많이 그 지탄을 받았고 지금도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아직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예요.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도 불교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이데거가 그런데 이제 반유태법에 의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이렇게 해서 방문해 줬는데 공을 뻗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예요. 한나 아렌트 혹시 아시는가 모르는데 한나 아렌트는 여자죠.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정치학자예요. 여자지만 우리나라는 한나 아렌트 학회까지 있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한나 아렌트가 바로 대학 시절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학생이었어요. 학생이라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듣고 너무 그때 나이가
하이데거가 뭐 굉장히 학생들이고 뭐 모든 사람들 인기가 최고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하고 이제 그걸 좀 딴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하이데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애를 했어요. 학생과 선생님 간에. 나는 선생님을 했어도 학생과 연애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연애를 해서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나한테가 야간 여자니까 자기가 남편 있는 남자와 계속 연애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기하고 하이데거의 소개를 받고 또 하는 실존주의자의 또 거성이라고 하는 야스포스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야스포스한테 가서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야스포스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 사람이 대성을 하게 된 거죠. 여자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영향으로 아마 의식 철학이라는 걸 굉장히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현상학, 포스터의 현상학도 의식이고 또 하이데거도 의식을 주로 삼고 이제 존재를 주로 삼았거든요.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불타, 부처님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해설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불자는 처음은 부처님에 대한 하나의 존칭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특수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다. 붓다라는 보통 명사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붓다냐? 불교라는 것은 우주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우주 진리의 주관. 근데 우주 진리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볼 수밖에 없다. 모든 건 다 주관과 객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 진리의 주관이 바로 부처님이고 우주 진리의 객관이 법, 다르마다. 이렇게 딱 또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딱 자기가 깨달아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주관으로 만들어서 우주 진리의 주관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열애라는 게 이제 이렇게 왔다, 또 이렇게 갔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라는 게 바로 우주 진리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우주 진리가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주 진리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부처님이고 우주 진리 자체가 삼라만당의 이것이 바로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르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또 차이점을 하는 뭐냐면 대승과 소승의 차이를 명확히 하셨어요. 근데 소승은 다르마와 이제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소승은 주관은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많이 선정을 잡고 많이 해서 주관은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주관은 극복을 했는데 객관적인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심을 가지셨어요. 소승불교 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번개치고 말이지 벼락치고 하는 그 객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주관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벼락이 쳐도 내가 하지 않게 하는 주관은 내가 다 극복해서 해탈할 수 있는데 객관은 내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은 실제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주관은 이제 내가 공부해서 깨치면 이제 내가 주관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빨리 깨쳐서 주관에서 벗어나서 그냥 뭐 열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소승불교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대승불교 학자들은 거기서 나가서 객관도 이것도 극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주관은 굉장히 할 수 있는데 객관은 어쩔 수 없었는데 그 객관도 대승불교 학자들은 극복을 한 거죠. 뭘 극복을 하냐 보니까 객관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공이다. 공이다. 조겨놓은 대공 그러잖아요. 저기에서 조겨놓은
온 대공 도일체고이기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오이라는 우주 전체 객관이에요. 이것이 다 공화다. 그래서 오이 공화냐 공중에는 무색상형 미적분 무한계는 이제 무의식 얘기 나가잖아요. 그 속에는 무슨 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와 네가 아닌 것도 없고 열반도 없고 열반이 아닌 것도 없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냐? 객관이라는 것은 바로 환적, 환이다 이거죠. 환상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환적 주관, 주관도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주관도 환적 주관과 환적 객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대승 불교를 추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지금 몇 시에요? 시간이 너무 한가하네. 조금 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사, 그다음에 달마 해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중생에 대해서 이세와 중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헛된 말이다. 그래서 신이 옛날에는 신이 만들었다고 불교도 그렇고 산에도 그렇고 신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따라서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는 서양에서나 인도에서나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신의 대리자로서의 신부 이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거죠. 신의 대리자인 사람이 신의 지배인데 신이라는 건 없으니까 존재가 어떻게 없으니까 신을 빙자한 신의 대리자의 지배에 의해서 세상에 고통을 겪었다 이거죠. 그래서 서양이건 동양이건 신의 지배를 받아서 신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불교에서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명에 의해서 걸렸던 것이다. 사람이 무명, 깨치지 못해서 그 깨치지 못한 한쪽 주관으로 인해서 걸렸던 것이 세계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가 공상을 강도적인 아주 강력한 공상,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객관 세계가 생긴 것이지 만일에 주관이 아주 깨끗해지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완전히 우리 그것과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 이제 그런 세계의 기시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생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인도의 고래 그 철학이나 사상 그런 데서는 인간이 윤회한다. 그래서 죽더라도 영원히 계속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다음 생에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윤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불교도 윤회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은 그런 윤회가 아니라 불교의 윤회는 우리가 죽으면은 안이 이런신의 눈, 코, 귀, 의식 이런 거는 다 어디에 의존했어요? 안식은 눈에 의존하고 이식은 귀에 의존하고 비식은 냄새는 코에 의존하고 설식은 혀에 의존하고 신식은 몸의 느낌은 몸에 의존하는데 죽으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안이비설신에 의지했던 색성형 미적에 의지했던 그런 것이 제로가 되어버린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체가 없어지면 없어져. 그럼 뭐가 남느냐? 우리가 공부에 생각도 많이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은 그것만이 남아서 제8식 아리아식에 저장해가지고는 그 아리아식이 인연을 만나면은 다른 생명으로 다시 환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의 이제 그런 환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논리학도 있는데 논리학의 이제 그 아비달마의 논리학은 이제 그것도 거기 책을 읽어보시죠. 너무 시간이 간 것 같으니까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논리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송정 교수님이 오셨으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송정 교수님이 이제 누구예요? 왜 정관합 논리학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글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해겔의 정관합 논리학원은 불교의 논리학원은 좀 다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겔의 논리학은 정반합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혁명의 논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로 막 바꿔가지고는 마르크스가 혁명론을 만든 겁니다. 정반합의 논리 자체가 혁명론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있으면 반대 체제가 있지, 하나가 있으면 반대 뒤집는 체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종합하는 체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건데, 그런데 현대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 사물의 발전은 그렇게 정반합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온건하게 바뀌는 그런 것도 세계 역사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급격하게 정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는 것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 체계는 어디 갔어요 우리 원해없는데 자료 복사하러 갔어요. 네, 봤어요. 그 원해없는데 재미난 것이 이 양반의 석사학의 논문을 보니까 동국대학에서 법칙 다르마 카레티의 논리학이에요. 불교 논리학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학까지 했다는 말이 불교에 이거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논리학은 서양 논리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삭적시공, 공두시공이 이게 서양 논리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인도 논리학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는 그 논리학으로 만든 기계 중에 하나가 세탁기. 세탁기는 인도 논리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세탁기는 그런 식으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인식의 법칙을 서양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당히 융합 법칙 같은 게 있어서 왜냐면 그 조그만 데 변화 같은 것은 이거는 서양 논리학으로는 밝혀내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밝히는 것이 불교 논리학인데 그 불교 논리학에 관해서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사, 달마, 불교의 뜻,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기시 이런 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앞에 부분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해설을 보도록 하고요.